지금 제가 책에서도 이제 돈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굉장히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뭐 투자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돈도 열심히 벌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뭐 주식이고 코인이고 남들은 다 돈 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돈을 못 번다라고 이제 많이들 결핍감을 느끼시고 좀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게 가장 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돈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돈의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도 돈의 규칙으로 한 건데 근데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라도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돈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도 배우기만 하면 방법만 알면은 누구나 후천적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관념을 익히고 자본주의의 룰을 배우고 나면은 누구나 돈을 빨리 모으고 불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게 은행에 이렇게 돈이 차곡차곡 숫자가 불어나면은 돈이 늘어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함정이거든요. 쉽게 빠진 함정인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숫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돈은 숫자가 아니고요. 힘입니다. 에너지. 그럼 어떤 힘이냐?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게 해주는 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도 그리고 이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유튜브도 결국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 건물도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돈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과 물건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래서 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구매력.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구매력이다. 그래서 이 구매력이 증가해야 우리가 돈이 늘어난 거지 통장 안에 있는 숫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돈이 늘어난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거죠. 일단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숫자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행에 지금 고금리라고 하지만 예금 이자 받아봐야 한 5% 정도예요. 그거 넘는 예금들은 보통 대부분 뭔가 조건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5%인데 그것도 지금 시기일 뿐이지 금리란 거는 돌고 돈다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시간이 또 지나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20-30년간의 평균적인 금리를 봤을 때 뭐 3에서 4% 사이예요. 평균적인 예금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한 3에서 4%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매년 그 3-4%의 이자를 받으면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돈이 증가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증가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폐 가치가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해요. 우리가 화폐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금이에요. 금값이 화폐의 거의 대척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을 측정하면은 그걸로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최근 50년간의 금값을 보면은 연평균 한 8.3% 정도씩 상승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화폐의 구매력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연평균 한 7.5%씩 구매력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금만 그러냐? 아니에요. 부동산도 최근 20-30년간의 평균 상승률이 8.8에서 9% 정도예요. 주식은 10에서 12%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격이 그만큼씩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실질적인 화폐의 구매력은 화폐 가치는 7에서 8%씩 연평균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자를 연평균 4%씩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화폐 구매력은 8%씩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이자로 내가 10,000원을 맡겼어요. 이자로 400원을 받아요. 그럼 1,400원이잖아요. 그럼 이 1,400원을 가지고 1년 전에 사려고 찜해뒀던 애를 사러 갔더니 1,8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번 게 아니죠. 돈을 잃은 거죠. 400원 잃은 거죠. 4%씩 잃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거죠. 당연히 맞지 않죠. 왜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고금리 상태고 금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결국적인 장기간의 평균적인 금리로 봐야 돼요. 장기간의 평균적인 금리는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기간의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율은 7에서 8%니까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축을 1년, 2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내 돈을 구매력을 모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고금리라고 해서 지금 적금을 하는 게 옳냐 하는 거는 답이 아닌 거죠.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돈이 구매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은행 예금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이런 자산들은 이 구매력을 담아두는 일종의 껍데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력 배터리라고 부르거든요. 구매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면은 그 힘을 담아두는 껍데기 배터리예요. 근데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들이 전부 특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의 배터리라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배터리라도 어떤 배터리는 단기적으로 힘을 빡 쓸 수가 있는데 금방 방전이 되는 배터리가 있고 어떤 배터리는 단기적으로 출력을 끌어올리지 못하지만 좀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고 이렇게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힘은 똑같이 전기 에너지죠. 예. 단지 배터리에 따라 그 전기 에너지의 특성이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는 구매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고 그거를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달라져요. 마치 배터리 특성에 따라 전기의 힘과 뭐 사용 기한이 달라지듯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용 용도와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돈은 뭐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내야 되고 어떤 돈은 한 1년 정도는 쓸 일이 없고 또 어떤 돈은 한 3년 정도 쓸 돈이 없고 어떤 돈은 아예 쓸 일이 없는 돈도 있죠. 그냥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이미 필요한 돈은 다 있어서 무한정 잉여된 돈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 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 기한과 목적이 다른 돈을 그 특성이 다른 배터리에 나눠서 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전 현금은 매년 7에서 8%씩 가치가 구매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단으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무조건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단기간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기적인 구매력의 변동성은. 그러면 우리가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써야 할 생활비나 지불해야 될 청구서 비용은 당연히 단기적 변동이 없는 이 현금으로 보관을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구매력 상실되는 거 아무 상관없죠. 한두 달 안에 어차피 쓸 거니까.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쓸 돈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이 좀 없는 편이어야겠죠. 1, 2년도 단기니까. 다만 그래도 한 2년 정도 후라면 어느 정도 구매력 상실은 좀 보전하고 싶죠. 연평균 7.5%씩 하락하는 그 구매력 손실은 좀 보전하고 싶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금이나 또는 채권 같은 거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한 5년 후에 사용할 돈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변동성보다는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게 더 중요하죠. 5년이란 기간 동안 매년 7.5%씩 구매력이 손실되면 이건 엄청나잖아요. 구매력 보존이 중요하죠. 대신 단기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주식이죠. 그 주식 중에서도 한 5년 정도면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가치주들 또는 뭐 ETF, 지수 추종 ETF 이런 거고 그 5년 이상의 장기간을 본다. 그러면은 더 구매력 보존력이 강해야 돼요. 대신 이런 애들은 단기적 변동성이 더 심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뭐 테슬라나 뭐 구글 이런 엔비디아 이런 성장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은 이제 좀 특징이 다른데 부동산은 일단은 만약 내가 살아야 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거주 용도의 이제 사용 목적이 또 하나가 있죠.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력 보존과는 다른 특성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사용이라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도 이런 구매력을 보존하는 그런 보존 수단으로 배터리에서 사용이 돼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단기부터 중기부터 장기까지 애시당초 거래할 때부터 그 거래 특성에 따라서
요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돈의 사용 기한과 용도에 맞춰서 보관을 해야겠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흔히 고금리라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고금리예요. 최근 몇 년간과 비교했을 때 고금리란 거고, 최근 한 20년, 30년간의 기록을 보자면 지금 한 5% 정도 되는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에 속합니다. 굉장히 저금리에 속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늘어나긴 할 거예요. 뭐 일반적인 예측은 한 5.5%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한 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나 6%라고 하는 것도 평균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고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정도에서 멈출 거예요. 왜 멈추냐면 이 금리를 높이는 게 미국에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재무부의 지금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의 한계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제 한도 상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1조 4천억 달러라는 이 부채가 있는데, 만약 연 금리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31조 4천억 달러의 5%면은 거의 세수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만 더 늘어도 수천억입니다. 1년에 더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게 미국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 5% 가까이 왔는데 많이 늘어난다고 해봐야 5.5에서 6%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결국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은 이제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럼 그 물가 하락에 맞춰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내년 초나 중반 정도 되면 다시 제로 금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약간 20년 정도는 디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이 굉장히 값싸게 생산을 해내서 전 세계로 공급을 했어요. 그럼 값싼 물건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싸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싸지가 않죠. 그거보다 이제 더 싼 거는 뭐 인도나 이쪽인데, 이쪽은 아직 중국에 비해서 생산 능력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당분간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그 생산하는 비용이 올랐어요, 많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GDP가 이제 한 향후 10년 정도면 역전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중국의 그 생산 능력이나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공급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 한 가지 더. 기존에는 중국이 소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도 소비 공룡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미국만 소비 공룡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소비를 많이 못하고 공급만 싼 가격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 가격도 올랐는데 거기다 추가로 자기들이 소비도 많이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미국과 거의 맞먹는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소비가 많아지면 물건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향후 고물가는 거의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전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돈을 놔두면은 그게 다 녹아버립니다, 구매력이. 그래서 제대로 된 돈이 모이는, 구매력이 쌓이는 곳에 모아야 한다. 이게 보존의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돈마다 사용 기한과 사용 목적이 다 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기한에 맞게 돈을, 구매력을 담아두는 자산들, 배터리에 잘 나눠서 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분류의 규칙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나눠서 담는다 그러면 결국 고민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담을 때 그 돈을 자산으로 전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사야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래서 전환의 규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도 사실 기존의 경제관념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구매력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좀 부족한 게 있죠. 우리가 무한히 살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이 구매력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매력을
단순히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안전한 방법 안에서 빠르게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가, 요걸 다룬 게 이제 네 번째 증폭의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돈을 다루다 보니까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이제 관리의 규칙이 됩니다. 다만 책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을 좀 앞으로 넣어서 좀 흥미를 갖고 읽으실 수 있게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 8억 원은 강남 아파트를 못 사죠. 그냥 뭐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B2죠. 그래서 이 B2를 사람들이 뭘로만 알고 있냐면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걸어서 수익을 뻥튀기 시키거나 아니면 망하는 카지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B2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카지노, 도박성 투자로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개념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자면요. 제가 모두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폐 가치는 연평균 7에서 8%씩 매년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은 오늘이 화폐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매년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화폐를 빌려놔요. 그리고 이 화폐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놔요. 전환, 뭐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암호화폐가 됐던 다른 걸로 바꿔놔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빌렸던 화폐는 매년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화폐 가치가 한참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갚아버리면 나는 빌렸을 때는 가치가 있을 때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때는 가치가 다 사라진 다음에 갚는 거죠. 이게 가장 전적인 게 많이 아마 대부분 다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집을 살 때 돈을 빌린다. 그럼 보통 30년, 35년 모기지로 빌리잖아요. 그러면 한 2억을 빌렸다 치면요. 그거를 35년 동안 갚는 총 금액이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한 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년 후에 4억 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돈을 빌려놓고 가치가 있을 때 나중에 이 가치가 다 떨어진 다음에 갚아버리면 훨씬 싸게 갚을 수 있죠. 이거는 주식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쉽게 아시는데 이게 공매도예요. 지금 비쌀 때 빌려놨다가 나중에 싸지면 갚아서 환매해버립니다. 공매도죠. 그러면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폐에 대한 공매도입니다. 법정 화폐는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좀 위험한 투자예요. 왜냐면 수익은 폭이 작고 손해가 가능한 폭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투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숏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니까. 그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건요. 땡볕에 얼음을 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얼음 쌓아봐야 내가 쌓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고물가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땡볕이 더 땡볕이 되고 있어요. 더 빨리 녹아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바꿔놓는다는 건 뭐냐면 냉동고에, 냉동 창고에 그걸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근데 이 냉동 창고가 또 특성이 다 달라요. 제가 구매력을 담아둔 배터리의 특성이 다 달라고 했죠. 어떤 냉동 창고는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좀 녹아요. 근데 최대한 천천히 녹아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자산이 이런 거죠. 변동성은 좀 적지만 구매력 손실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냉동고는 어떤 날은 되게 세고 어떤 날은 좀 약해요. 뭐 날씨, 습도 이런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구매력 보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애들이 뭐냐면 주식 같은 자산이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날씨와 습도. 이 날씨와 습도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분할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오히려 구매력이 증가하죠.